희생자 의식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희생자들은 이렇게 묻는다. 왜 하필 나지? 하지만 생존자들이 이렇게 묻는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고통은 보편적이다. 그렇지만 희생자 의식은 선택적이다.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거나 압박을 받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다. 장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거의 혹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소들과 유전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각자는 희생자로 남기로 선택할 수도 희생자로 남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경험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는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 의식의 감옥에 머무르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라고 반복해서 묻는다. 우리가 이유를 알아낼 수 있기만 하면은 고통이 완화되리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왜? 내가 암에 걸렸지? 왜 내가 해고됐지? 왜 내 바다나가 바람을 피웠지? 우리는 대답을 찾아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맨다. 마치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설명해주는 논리적인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책망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찾는 일에 갇히게 된다. 왜 이 일이 내게 벌어졌지? 내가 옷서비스에 가서 살아남은 이유는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인지 모른다. 그리고 희생자가 되는 대신에 생존자가 되는 법을 몸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내가 왜 하필 하지? 라고 묻는 대신에 이제 뭘 해야 하지? 라고 물을 때 나는 이런 나쁜 일이 왜 일어났는지 혹은 일어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걸 멈추고서 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나는 구세주를 찾고 있지도 희생양을 찾고 있지도 않다. 그 대신에 여러 선택과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나의 부모님은 그들의 생을 마감했던 방식에 대해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많은 선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어머니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그렇게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나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기로 선택할 수 있다. 혹은 과거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살고 일하고 치유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나는 나의 힘과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 희생자 의식은 마음의 사후 경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에 갇혀있고 고통 속에 갇혀있고 상실과 결핍,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갇혀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부드럽게 수용하라. 이것이 희생자의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다.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좋아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고 저항하기를 멈출 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에너지와 상상력이 생기고 이제 뭘 해야 할지를 알아낼 준비를 갖추게 된다. 꼼짝도 하지 않는 대신에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아낼 준비를 하게 된다. 모든 행동은 어떤 여건을 충족시킨다. 많은 사람이 희생자로 머물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면허권을 주기 때문이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르고 추궁당한다. 게다가 우리가 일으키는 선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책임질 것을 추궁당한다.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 크리스마스 몇 주 전 에밀리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에밀리가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어떠냐고 막 물으려는 참에 에밀리의 남편이 그녀를 쳐다보더니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엎는 말을 조용히 뱉었다. 어떤 여자를 만나서 우리는 사랑에 빠져서
당신과 결혼 생활을 끝내야만 할 것 같다. 그가 말했다. 에밀리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다. 에밀리는 유방암에 걸렸다. 종양이 커서 즉시 공격적인 화학요법을 써야만 했다. 치료를 받는 처음 몇 주 동안에 에밀리는 온 몸이 마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에밀리의 남편은 그녀가 화학요법을 치료받는 몇 달 동안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결혼 상태에 대해서 논의를 잠시 뒤로 미뤘다. 하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저는 제 인생 전체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에밀리가 암 진단을 받은 지 8개월 후에 나와 첫 상담을 나눴을 때 에밀리는 막 수술을 받은 참이었고 예기치 못한 소식 하나를 더 받았다. 유방암이 완치된 것이다. 의사들도 전혀 예측 못했어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에밀리의 암은 사라졌다. 하지만 에밀리의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다. 에밀리의 화학요법 치료가 끝난 후에 에밀리의 남편은 자신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를 임차했고 이혼을 원했다. 너무 당혹스러워요. 죽을 뻔했어요. 이제 저는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만 해요. 에밀리가 내게 말했다. 에밀리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 배신이 남긴 상처, 재정에 관한 불안, 외로움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 모든 게 너무 벅차서 마치 절벽 끝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여전히 제 삶은 긍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혼은 에밀리를 그녀의 최악의 공포 속으로 던져버렸다. 에밀리가 4살 때 어머니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후로 항상 마음속에 품어온 버림받은 것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였다. 이제는 그 공포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에밀리 아버지는 아내의 질환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직장으로 탈출했고 에밀리가 혼자 힘으로 알아서 크도록 방치했다. 나중에 에밀리의 어머니가 자살했을 때 에밀리는 알고 있었지만 회피하려고 애썼던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 저는 항상 남자친구가 있어서요. 15살 이후로 항상요. 저는 혼자서 저 자신과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어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말을 할 때 에밀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뿌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자주 말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날개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도 말한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일을 우리 자신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소유한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다. 우리는 홀로 태어났다. 우리는 홀로 죽는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으로 가는 일부터 시작해보라. 자기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하라. 나는 너를 사랑해. 또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자기 자신을 안아주어라. 자기 자신에게 입맞추어라. 한번 시도해보라. 그리고 나서는 계속 자기 자신을 위해 종일 매일 모습을 드러내라. 하지만 제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죠? 에밀리가 물었다. 저와 만날 때마다 그는 완벽하게 차분하고 편안해 보여요. 그는 자신의 결정이 행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모든 감정은 일제히 터져나와요. 저는 울기 시작하죠. 그를 만날 때에는 저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러길 원한다면 그래도 돼요. 하지만 당신이 원해야만 해요. 저는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게 만들 수 없어요. 제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오직 당신에게만 있죠. 결정을 내리세요. 당신은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싶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행동이 당신 최고의 이익에 바란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요. 때때로 희생자 의식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는 데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희생자 의식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외로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마 외로움은 우리 대부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홀로 있음은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당신의 아이들에게도 좋아요. 내가 에밀리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당신이 결코 당신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 당신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당신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제야 아이들은 아이들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당신이 아이들에 대해 걱정하거나
아이들이 당신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모든 사람이 걱정 대마왕이 되지 않고 말이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짜증나고 나타나 있어. 당신 아이들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것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건강한 엄마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가슴에 나 있는 구멍들을 메꾸기 시작한다. 입을 쩍 벌린 그 구멍들은 어떻게 해도 절대로 메꿔지지 않을 것만 같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발견을 하기 시작한다. 아하, 예전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어 라고 말하게 된다. 나는 에밀리에게 혼란스러웠던 지난 8개월 동안 무엇을 발견했느냐고 물었다. 에밀리가 눈을 번쩍였다. 저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은지 발견했어요. 가족, 친구들 예전엔 몰랐지만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친구가 된 사람들, 의사가 제게 암이 있다고 말했을 때 제 삶이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싸울 수 있고 제게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비록 이걸 아는 데는 45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죠. 제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힘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매우 끔찍한 상황에서조차 말이다. 흔히 당신이 책임자야. 그러니 책임을 져. 신데렐라처럼 보지 말고 부엌에 앉아서 발 패티시가 있는 남자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세상에는 왕자도 공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힘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 당신이 살고 싶은 종류의 삶, 당신이 가지고 싶은 종류의 파트너를 적어보라. 밖에 나갈 때면 매우 소중한 아기를 다루듯이 자신을 다루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 합류하라. 그곳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호기심을 품기 바란다. 다음에는 뭐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멋진 방법을 찾아낸다. 희생자의식의 유혹적인 방패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아무 죄가 없게 만들면 우리의 슬픔이 덜 고통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에밀리가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는 한 그녀는 모든 비난과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전 남편에게 떠넘길 수 있다. 희생자의식은 성장을 미루고 또 미룸으로서 가짜 유예를 제공한다. 그곳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떠나기는 더 힘들어진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에요. 나는 에밀리에게 말했다. 희생자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희생이 당신에게 가해진 것이지요. 우리는 부상을 입은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을 지는 동시에 결력할 수 있다. 우리는 희생자의식이 주는 부차적인 이득을 포기하고 성장과 치유와 전진이라는 1차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희생자의식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보라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후에 내게 상담을 받으러 왔고 삶의 중심축을 살리려는 애쓰는 중이었다. 바보라는 피부가 매끈하고 그 긴 금발 머리를 부분 염색해서 64세의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 보였다. 바보라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복잡했었고 그러므로 바보라가 느끼는 슬픔 또한 복잡했다. 쉽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성격인 바보라의 어머니는 때때로 노골적으로 바보라에게 희생자의식을 강화하게 만들었다. 바보라는 한편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했고 불안함을 느꼈다.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좋아하는 동네 카페에서 일할 수 없게 된 데다 밤에는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무엇에 실패했지? 저는 슬프고 초조하고 불안해요. 나는 어머니를 이런 중년의 여성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당신 어머니를 과거로부터 놓아주었나요? 눈물은 좋은 것이다. 눈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서적인 진실에 의해 관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만약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내 남자가 울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금의 강요를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때려서 맞춘 것이다. 하지만 해방의 순간은 중요한 만큼 내 남자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온 신경을 쏟은 채 천천히 기다렸다. 바보는 얼굴을 덮고 떨리는 숨을 실게 내쉬었다. 선생님이 물어볼겠어요. 바보가 말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을 머릿속에 쉼없이 재생하고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두 눈을 감은 후 그 사건을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처럼 현재형 시제로 말해달라고. 저는 3살이에요. 바보리가 말이시겠다. 우리는 모두 주방에 있어요. 아빠는 아침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있고 엄마는 저와 제 오빠를 내다보고 서 있어요. 엄마는 화가 나 있어요. 엄마가 우리가 나란히 줄 세운 후 물어요. 너희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니? 나니 내 아빠니? 아는 무슨 일인지 보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려요. 아빠가 말해요. 그러지 말아요. 아이들이 그러지 말아요. 나는 아빠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걸어가서 아빠의 무릎에 앉아 아빠를 안아주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엄마를 미치게 만들 테니까요. 나는 곤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바보리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그녀의 뺨으로 흘러냈다. 이젠 제 그 일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훌륭한 생존자였군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영리한 아이였어요.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했어요. 그 점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왜 그저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죠? 바보르가 물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소녀는 자신이 이제 안전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를 주방에 있는 그 아이에게로 데려가 주세요. 뭐가 보이는지 말해주세요. 바보르는 뒷마당 쪽으로 나 있는 창문과 켜있는 문의 손잡이에 꽂혀있는 노란 꽃들과 자신의 눈높이가 5분 다이얼과 정확히 같은 높이에 있다고 묘사했다. 그 어린 소녀에게 말을 걸어봐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떤 기분이죠?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은 힘이 없어요. 눈물이 쏟아져 바보르의 뺨을 타고 턱까지 내려갔다. 바보르는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서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놨다. 당신은 그 당시의 어린아이였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어른이에요. 그 소중하고 특별한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세요.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해주세요. 내가 너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줄게 라고요. 또 희생자의식의 감옥은 어린 시절에 세워질 때가 많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이 감옥은 우리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 내면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돕고 그 아이가 어른의 자율성을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게 허용함으로써 희생자의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해 줄 수 있다. 나는 바보로에게 그 상처 입은 어린 소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으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공원의 핀 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 아이의 응석을 받아주고 그 아이를 마음껏 사랑해주라고 했다.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콘이나 손에 꽉 쥘 수 있는 부드러운 테디 베어 인형, 그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것을 주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해변에 데려가세요. 그 아이에게 발로 모래를 차는 법을 보여주세요. 그 아이에게 말하세요.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화를 낼 거야. 그 아이와 함께 모래를 발로 차세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세요. 아까의 그 주방이 아닌 당신이 현재 사는 곳으로요. 당신이 항상 일어나서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곳 말이죠. 바보르는 여전히 두 눈을 감고 있었지만은 그녀의 입과 뺨은 더 이완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긴장을 인해서 깊은 주름이 여전히 두 눈 사이에 잡혀 있었다. 그 어린 소녀는 주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자신을 밖으로 꺼내줄 당신이 필요했죠. 당신은 그 아이를 구조했어요. 내가 말했다. 바보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얼굴에 긴장이 남아있었다. 주방에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구조해야 할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 역시 당신을 필요로 하네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방에 서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주방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당신과 어머니 두 사람 모두 자유로워질 때가 되었다고 말하세요. 바보르는 먼저 자신이 아버지에게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바보르의 아버지는 눈물로 뺨이 얼룩진 채 아무 말 없이 아침 식탁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바보르는 아버지와의 이마에 입을 맞춘 후 자신이 어린아이였을 적에 숨겨야 했던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런 다음에 바보르는 어머니에 걸어갔다. 바보르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어머니의 보라에 있는 눈을 들여다본 후에 열리문을 향해 고개짓을 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푸르른 잔디밭이 보였다. 이윽고 바보르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얼굴과 어깨는 무언가가 편안해진 것처럼 보였다. 고맙습니다. 바보르가 말했다. 이렇게 치유의 하나의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현실과 같은 그렇게 했군요.
자, 몇 달 전에 내게 이 방법을 직접 사용할 기회가 생겼다. 나는 유럽에서 강연을 여행할 예정이었고 함께 가자고 나의 딸인 오드리를 초청했다. 오드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주니어 올림픽 수영선수로 훈련했고 항상 연습을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오드리의 머리카락은 수영장물의 위험수 성분에 계속 노출되어서 늘 초록색이고 내게 내 남편 벨라가 텍사스와 남서부 지역의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오드리를 따라다녔다. 이것이 벨라와 내가 우리의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새 아이를 키운 비결이었다. 우리는 책임을 나누고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것들을 놓쳤다는 뜻이기도 했다. 오드리와 지금 함께 여행한다고 해도 오드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는 우리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반가운 방식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이번에 매니저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우리는 네덜란드에 갔다가 스위스로 가서 전통 페이스트리를 한입 먹었다. 내 아버지가 당구를 치르게 줄였다. 돌아오는 밤에는 몰래 사오곤 했던 페이스트리처럼 달콤하고 풍부한 맛이 났다. 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수없이 자주 유럽을 방문했지만 이번엔 유럽에 머무는 일이 놀라울 정도로 내게 깊은 치유감을 주었다. 나는 훌륭한 딸과 함께 나의 유전기와 트라우마에 가까이 있으면서 침묵과 대화를 공유하고 애도와 어리듯이 거칠어서 두 번째 커리어를 시작하기 때는 다르게 걸들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로잔에 있는 경영대학원에서 강의실을 가득 채운 세계적인 중력들에게 강의를 하고 난 후에 누군가가 내게 이런 질문을 던져서 나를 놀라게 했다. 따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나는 이 시간이 내게 얼마나 특별한지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을 찾으려고 했었다. 나는 행제 중에 가까운데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소홀히 대접받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오드리가 자신의 언니인 마리안느에게 돌봄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 동안에 나는 막내 아들인 조니를 데리고 엘파소의 전역과 심지어 볼티모어처럼 먼 곳까지 다니며 조니와 발달 지연 문제를 치료할 방법을 찾아 헤맸다. 다행히 현재 조니는 텍사스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장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민활동가이자 변호사로도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 나는 조니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입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조은이에게 온전 관심을 쏟은 것과 오드리의 인연기를 제대로 못한 거 사과하고 하지만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졌고 방어하고 우리가 희생자로 머무를 때 혹은 다른 누군가를 희생자 역할에 놓을 때 우리는 손상을 강화하고 연구한다. 오드리가 자라면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나는 오드리가 가진 생존자의 힘, 어떤 경험이라도 성장을 위한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오드리의 능력을 표미하고 있었다. 또한 그러면서 나 자신을 죄책감의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다. 내가 희생자에게 생존자로 관점을 이동하는 일의 영향력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윌리엄 버몬트 육군의 의료센터에서 임상 인턴 과정을 이수할 때였다. 어느 날 나는 2명의 새로운 환자를 할당받았다. 2명 모두 베트남전 참전 군인으로 척수 아래 부분을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2사람 모두 다시 걸을 가능성이 희망했다. 이들은 진단이 같고 예후 또한 같았다. 첫 번째 환자는 태아 자세로 웅크린 채 침대에 누워서 분노에 가득 찬 채 심과 조국을 저주하고 있었다. 두 번째 환자는 침대 밖으로 나와 휠체어에 허리를 펴고 앉아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봅니다. 아이들이 어제 제게 면회왔어요. 이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 아이들과 눈높이가 훨씬 더 맞더군요. 그는 신체의 자유를 잃어서 즐기는 게 아니었다. 성기능의 장애를 입어서 다시 딸과 함께 달리기를 할 수 있거나 아들의 결혼식에 춤을 출 수 있게 될지 알 수 없어서 기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성이 자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성이 자신을 제한하고 무능하게 만든다고 여길지 아니면 성장의 새로운 원천을 제공한다고 여길지 선택할 수 있었다.
40년 이상을 지난 이후에 2018년 봄에 나는 내 첫째 딸 마리안느가 이와 비슷한 선택을 내린 것을 목격했다. 마리안느는 남편 롭과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가 긴 석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고 아래로 건더박질에서 심한 두뇌 손상을 입었다. 그 후에 2주 동안에 우리는 마리안느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었다. 설령 살아남는다고 해도 마리안느가 어떤 상대가 될지 알 수가 없었다.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아이들, 3명의 아름다운 손자들, 남편로 형제들 그리고 나를 기억할까? 마리안느가 생각사를 오가는 이 견디기 힘든 시간 동안에 나는 마리안느가 태어났을 때에 남편 벨레가 내게 선물해준 팔찌에 자꾸 손을 뻗어 3가지 종류의 금인에 엮인 두꺼운 뻑한 면을 만지작거렸다. 우리가 1949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차지할 때에 나는 이 팔찌를 마리안느의 기저귀 속에 숨겼었다. 그 후로 나는 이 팔찌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찾다. 파괴와 죽음을 뚫고서 생겨난 삶과 사랑을 상징하는 부적이자 온갖 영적을 이겨낸 생존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표였다. 무력감과 뒤섞인 공포심을 느끼는 게 내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다. 나는 마리안느를 잃지 모른다는 사실에 겁에 질린 채 마리안느의 고통을 지켜보면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다. 무엇도 이 일과 관련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하나도 없었다. 마리안느를 치유하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공포심이 치솟을 때면 나는 마리안느의 헝가리어 별명을 되뇌어곤 했다. 마츠코 일종의 기도의 음질이었다. 나는 이 행동이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요제프 맹겔레를 위해 춤을 춰야 했을 때 했던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적적으로 마리안느는 살아나왔다. 마리안느 추락사고 이후에 몇 주일 지금도 기억하지 못한다. 아마 마리안느 역시 내면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헐리가 늘어진 남편과 가족의 변함없는 지지와 존재, 자기 내면의 자원들을 통해서 마리안느는 조금씩 신체적인 기능과 인지적인 기능을 되찾았고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처음에 마리안느는 음식과 물을 삼키기 어려웠고 미각이 손상된 상태였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마리안느는 깜짝 놀랄 만큼 많이 회복되었다. 자, 이렇게 태도가 전부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태도가 전부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난간을 없앨 수도 있고 자신의 관점만 가지고는 잘 살아갈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저항하고 저주를 퍼붓는다면 성장과 치유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대신에 우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그것과 함께 살아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치유 과정에서 좌절이나 문제에 맞닥뜨릴 때 특히 중요하다. 두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예전에 손쉽게 혹은 승용되게 하곤 했던 많은 일을 예전처럼 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리안느는 추락사고에 의해서 손상된 신경 네트워크들을 재건하려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마리안느는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쉽게 피로해진다. 또한 적절한 마을을 찾아내려 안간 힘을 써야 한다. 회복하기 시작한 몇 주를 제외하고는 마리안느의 기억은 온전하지만 때때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생각해낼 수가 없다. 자, 우리의 삶을 중단시켰던 것들이 트랙에서 우리를 멈춰 세웠던 것들이 새로운 자원을 출현하도록 돕는 촉매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는 도구가 되어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도 아름답지 않은가? 이러한 이유로 나는 모든 위기에서 전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 끔찍한 일들은 항상 벌어진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안긴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파괴적인 경험들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재정비하고 나갈 수가 있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요체는 그리고 그건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건 지금이다. 인형이나 청소년에 따른 사람의 행동, 상처가 받았던 것을 떠올려보자. 관계 혹은 그 시기에 대한 계략적인 인상 말고 구체적인 순간을 떠올리려고 노력해보자. 마치 당신이 그 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라.
모든 위기는 전환이 있다. 최근이든 옛날이든 당신에게 고통을 일으킨 사람 혹은 상황에게 편지를 써보라. 구체적으로 편지를 해보라. 그리고 일어난 일이 옳지 않았고 그 일이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러면서 당신의 관점을 무력한 희생자에서 진정한 당신 생존자 강한 사람으로 바꿀 때 생기는 치유의 힘을 알아차려보라. 당신의 자유를 이용하라. 비전 보드를 만들어보라. 잡지, 오래된 달력 등에서 사진이나 그림과 문장을 잘라내라. 규칙은 없다. 단지 무엇이 당신을 끌어당긴지 살펴보라. 당신의 자유를 이용하라. 이 직관적인 창조가 화살이 되게 하여 그 뒤를 따르라. 비전 보드. 이렇게 됐네요.